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조대원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좀 정리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정치권은 여러 가지 이슈로 아주 뜨겁습니다. 최근 정치권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 들어볼게요. 예, 참 결론부터 얘기하면 참 갑갑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서 또 살면서 이렇게 지내봤는데 정말로 제가 아부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그 평균적인 그 정치적 수준이나 또 공공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아요. 맞습니다. 월등히 높은데 네.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회 제도라든가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처지는 게 저는 상당 부분 그 엘리트층, 미국 사회의 엘리트층 상위 10%와 한국 사회 상위 10%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도덕성이나 실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 고쳐야지 네. 이 뛰어난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데 네. 그게 계속 기득권에 의해서 막히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뜨끈한 정치 이슈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또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의 생생코멘트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안규령 총기 탈취는 연출. 네,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이 떠오르는데요. 지난 9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아 화제를 모았던 안규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해당 장면을 미리 연출했다는 건데요. 평론가님, 우선 그 당시 장면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기억하시죠? 예, 선명히 기억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진술하기 이전부터 네. 이 장면을 보고 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됐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계엄이나 또 군의 이 출동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제가 육사를 나온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현역 장교도 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여기에 네. 대해서 제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그렇게 느꼈고요. 네. 만약에 저기서 어떤 정말 의도치 않은 오발 사고로도 한번 발생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이렇게 평론을 할 수 있을까? 역사가 또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진보 진영 쪽에서는 상당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참으로 무모한 또 무지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저는 쭉 생각해 왔었습니다. 예. 네, 그럼 김현태 전 단장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군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총기를 갑자기 나타나서 탈취하려고 했다.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기술로 제지를 했다. 이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해서 진술서까지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육사 다닐 때 또 하급생도 때 선배들이 와가지고 불침번 근무를 쓰고 있으면 네. 총기를 막 빼뜨는 그 연출을 하고 훈련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하급생들을 골탕 먹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전방부대에 있을 때도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특히 신병들이 왔을 때 총기를 막 빼뜨려고 하고 네. 그때 만약에 그렇게 뺏기게 되면 네. 자기 상급자라고 또 상관이라고 이런 만약에 뺏기게 되면 상당히 혹독하게 이 얼차례를 가하고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네. 상황에서도 누가 오더라도 총기는 줄 수 없다. 병기 검열을 할 때만 이렇게 이 상급자한테 자기 병기를 줄 수 있지. 네. 어떤 상황에서도 초병은 경계 근무를 쓰고 있고 작전에 나간 군인은 총기를 뺏겨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김현태 이 단장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네. 이 김현태 단장이 현재
내란 혐의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 본인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내란에 관여했다고 해서 지금 형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데 본인이 이런 내용을 관련 그 병사, 실제로 총기를 안기령 씨한테 뺏기는 그 병사한테 이 상황을 들어가지고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거는 그 병사가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저는 뭐 연출이 됐다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니더라도 되게 무지한 행동이었다라고 제가 비판을 해온 사람으로서, 만약에 정말로 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이게 기회고 이 네. 기회에 자기가 좀 떠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좀 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디가드 같은 그 덩치 큰 두 사람을 대동하고 뒤에서 이 분장을 한 화장을 고친 후에 거기에 뛰어들어가 그렇게 과격하게 병사의 총을 빼들려고 했다면 이거는 정말로 교활하다,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정치활동 모두 금지한다, 지방의회까지, 네. 그리고 모든 집회와 결사를 금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TV를 통해서 그 포고령을 들을 때 그 충격과 공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샤워를 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은 건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놀리면서 빨리 가봐야 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미적대냐고 해서 제가 속으로는 두려웠고 또 집사람한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갔을 때 내 스타일로 봤을 때 그냥 조용하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선두에 설 것 같은데, 네. 그 반대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체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니면 정말로 이 유혈 사태가 났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속옷을 갈아입은 거고, 네. 그리고 이 운전해서 그 장소로 가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제가 개혁신당 당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지도부에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국회는 군경에서 막혔고 당사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사도 아마 군인 그 계엄군들이 와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모 호텔 방을 잡아서 개혁신당 지도부가 옮겨서 회의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호통을 치면서 잡혀가더라도 네. 개혁신당 당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이 안 오면 라이브 방송이라도 켜서 국민들한테 저항해야 된다고 네.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경찰과 군인, 저는 군인은 보지는 못했지만 네. 경찰들의 눈빛, 또 우리를 막는 수준들이 제가 알고 있던, 제가 또 학습하고 훈련받았던 계엄군 행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너무 느슨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 그러셨군요. 예, 아마 그 안에 있는 군인들도 제가 TV 화면을 통해 봤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안기령 씨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실탄이 장전되지도 않았고 네. 군인들이 무력으로 자기를 진압하지 않을 걸 알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총기를 빼들려고 하고 그렇게 이 정치적 만약 행위를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남성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엄군들한테 당신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훈계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이 독단적인 행동, 돌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방송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그만큼 좀 절박했다는 마음을 좀 표현하긴 했거든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받아쳤습니다.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데 이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죠. 예, 뭐 법적 분쟁을 통해서 밝힐 사안이라면 네. 법적 분쟁을 통해서라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은 뭐 그만큼 긴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계엄군들이 거기 현장에서 네. 표정들이나 또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들이 전혀 저는 그 급박한 상황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김현태 전 단장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도 국회에 좀 뭔가 군인들이 진입한다는 계엄을 좀 미리 알고 있어서 뭐 화장을 고치고 그 장면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사실 저는 이게 네. 김현태 단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김현태 단장이 그 관련 총기를 뺏길 뻔한 병사의 진술을 통해서 네. 진술서를 지금 재판정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면 병사들도 제가 봤을 때는 김현태 단장이 봤다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안기령
그 부대변인이 바로 현장에 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항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예비 동작을 취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뛰어들어서 뜬금없이 뛰어들어서 이미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되고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정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법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 같으면 네.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도 밝히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좀 어쨌든 일방적인 주장이 검증 없이 보도되거나 확산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계엄 선포 당일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은 좀 명확하게 좀 증명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 요구.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피해자인 전 보좌관이 박완주 전 의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1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사건을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주제를 받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제 SNS 페이스북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네. 제가 이 성범죄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매뉴얼이 이게 아닌가. 일단은 무조건 부인하고 그다음에 이 좌표를 찍어서 네. 피해자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그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해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지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전형적인 민주당에서 그동안 대여섯 차례 제가 뭐 굳이 여기에서 나머지 사례를 법적 처벌을 받거나 극단적 선택한 사람의 예까지 들기는 뭐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정말 하나의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매뉴얼처럼 정착된 게 아닌가. 박완주 이 전 의원도 끊임없이 네.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 사람은 범행을 부인을 했었고 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얘기했고 이 내용을 주변의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니 그 국회의원들도 언론에 나와서 도리어 2차 가해를 하면서 박완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 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럼 그 피해자가 그 여성 보좌관 박완주 의원의 9년 정말 충직한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수석 보좌관이 네. 이렇게 당했는데 심지어 보면 이 박완주 의원이 이런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직권 면직하려고 보좌관은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 제출되니까 이게 이제 이 보좌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국회 사무처에서 와서 네. 사직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걸 낸 적 없다고 가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 억대의 이 네. 돈과 또 자리를 앞으로 갈 자리를 달라고 했다고 실은 이 국회의원 박완주 씨가 이분한테 그렇게 회유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변에다가는 그 보좌관이 돈과 자리를 요구했다고 얘기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최근에 그 장경태 의원 사건하고도 너무 네.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을 감쌀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내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박완주 의원의 판결과 장경태 의원 사건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거듭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이제 이런 사건에 생겼을 때 이 처벌 기준, 대처 기준을 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박완주 전 의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복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피해자인 전 보좌관의 입장문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지지자 등 박완주 전 의원 측의 2차 가해가 지속됐음을 폭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권력형 성폭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정치권을 얼룩지게 하는 또 한 번의 성비위 사건인데 참 씁쓸하죠. 예,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정말 네. 어제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니까 네네. 2심 판결이 났음에도 네. 박완주 전 의원이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장에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 피해자 측이 다 들리도록 네.
이렇게 이 험한 말, 욕설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피해자가 어제 최종적으로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네. 제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 전 의원의 사과다. 아직 한 번도 사과를 안 한 거예요. 대법원형이 원한다. 확정될 때까지 사과 한 번이 없었군요. 예, 사과를 원한다고 네.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 가족, 제 딸아이나 제 가족이었다면, 제 누이였다면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은 앞서 짚어주셨지만 현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으로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의원 논란을 빠르게 불식하지 못하면 그럼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오죽하면 이제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로 네.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민주당은 숨만 쉬어도 선거에서 압승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같은 장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도와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네. 장경태 의원의 이 건은 그리고 이 성추행 이후에 이게 언론에 발표되고 난 이후에 장경태 의원이 한 언행들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지금 그 오명을 쓰고 있고 네. 여전히 그게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당이 아니란 거를 네.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계기를 장경태 의원이 마련해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지방선거 공천 시도의원들 있잖아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공천권은 각 지방당이 갖고 있어요. 도당, 시당.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의원이나 서울시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고 이렇게 이 발표를 하는 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뭐 완전히 완패를 당해서 다 뺏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등판을 해준다면 국민의힘한테도 뭐 어느 정도의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근데 장경태 의원은 완벽한 무고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경찰과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좀 아직은 나오지 않은 만큼 좀 후속 조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도 물러났잖아요.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의 이렇게 성비 문제 또 권력형 성비리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요?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끼리의 네. 그렇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네. 성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네. 상위 권력자, 자기의 업무,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회사로 따지면 상사가 네. 부하 여직원을 이렇게 추행한 게 되는 거거든요. 위계에 의해서 그렇죠. 추행하는 사건인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하는 거고 맞습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서 성적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네. 그 상위 권력으로 이 아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바로 일반인들처럼 수평적인 관계처럼 거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수치심이라든가 자괴감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 네. 방금 이제 이 박원주 의원 건 또 장경태 의원 건에서 본 것처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고라고 얘기하고 부인하고 좌표를 찍어서 또 인접 상위 자기가 올리는 상위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피해자를 옥죄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더 강력하게 처벌을 강화시켜서 이런 일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성추문 사건이라고 해도 만들어진 사건도 좀 많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그동안 그랬 따지면 뭐 민주당이 그동안 네. 있었던 네. 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안희정 도지사 그다음에 오거돈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 뭐 줄줄이 다들 부인하고 피해 호소인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이제 신조어로
맞습니다. 고유명사가 당시에 돼버릴 그랬죠. 정도로 피해 됐지만 호소인데. 예, 특히나 이 권력자에 관계된 상황, 그것도 자기가 모셨던 자기 아랫사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몇 년을 모셨던 네. 윗상사에 대해서 또 보통은 정치권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하고 달리 한번 모시면 몇 년을 계속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고 되게 그 도와주려는 그 동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 내가 모셨던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처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인사에 마음에 안 들거나 봉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고발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에는 여성도 감당해야 될 그 피해자 여성도 감당해야 될 무게가 엄청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이게 사실이지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정치적 업무에 의해서 피해자가 그 의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 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치권의 성비위 문제, 이 권력형 성비리 사건은 좀 뭔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 우리 사회 정치 시스템에 좀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하루 만에 당을 쿠팡보다 못한 조직으로 만들었다.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이 여기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조사 결과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이 공개되며 논란인데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란 집단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습니까? 지금 보면 네. 이런 걸 할 때인가. 국민의힘이 사실은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이 정권을 잡고 네. 그 권력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 목표를 실현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냥 무슨 극우 유튜버나 동아리 같아요. 자기들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뭐 상대가 어떻게 듣든 간에 국민들이 네. 어떻게 듣든 간에 그냥 배설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몇 명한테 박수 받고 그냥 화이팅하고 하면 그 만족하고 하는 걸 보면 이런 정당은 왜 존재하는지 민주당이 사실은 맨날 입으로는 정당 해산을 외치고 있지만 네. 정말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전략통이고 제가 민주당의 당대표라면 국민의힘 같은 이 선거에 나오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가는 그리고 네.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정당 같으면 잘 관리해서 위성정당으로 관리해서 영원히 집권하는 길을 네. 선거에서 이기는 길을 저는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한 당이 독주하는 걸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에서도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생각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이 이 그 국민의힘 자리를 대신해서 재기하기 위해서 다시 보수의 텃밭을 다시 가꾸기 위해서 네.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할 건데 국민의힘이라는 그 좀비 정당 죽지도 않고 또 영향력도 없고 공동체 해만 끼치는 이 당이 이 오른쪽에 그 10%든 20%든 또리를 강력하게 틀고 영남을 기반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견제가 되는 그 정치인과 정치 집단이 나오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와서 댓글 썼다고 칩시다. 그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당장 제 주변 사람들, 제 가족들이나 뭐 제 주변 사람들도 그게 뭐 어쩌란 건데. 당신들끼리, 자기들끼리는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가 죽고 사는 문제지만 네.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민주당이 뭐 쇼를 잘한다, 민주당이 가식적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실 민주당 정도의 그런 이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출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자기들끼리 이런 주제를 놓고 싸우는 게 제가 보수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또 보수 진보의 건강한 양날개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이런 행태가 너무 안타깝고 네. 또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대원 평론가님께서 국민의힘에 계셨던 만큼 뭔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시면서도 그 안에 좀 애정 어린 시선이 느껴집니다. 지금 중간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국민의힘 내홍이 또 깊어져 갔습니다. 친윤계 또 친한계로 나뉘어서 비판에 비판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 해먹은 계파 갈등 심화되는 모양새죠. 예전에 우리가 보면 통진당이나 아니 극좌 정당들이 봤을 때 본인들은 물론 선명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NLPD 맞습니다. 인천 동부연합 네. 저는 잘 알지도 모르고 네. 제가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개파를 알지도 모르는데 본인들끼리 강목 들고 싸우고 비례대표 순번 놓고 싸우는 걸 보고 제가 정말 한심해 보였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세력 보십시오. 지지율이 20% 조금, 그것도 보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와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독선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나마 똘똘 뭉쳐 결집을 해도 지금 25%를 잘 못 넘기는데, 이런 상황에서 친한이 뭐고 친윤이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친박 비박 나눠서 또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저는 그래요.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네. 과거에 그럼 당신들이 여신처럼 떠받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억울하게, 그러면 당신들 주장대로 억울하게 탄핵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그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소하고 구속시켜서 감옥 보내고 힘들게 했던, 그 보수를 망하게 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아니었나. 그때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어게인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됐냐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고향이 대구 경북이다 보니까 네. 거기 가서도 당신들은 도대체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뭐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의리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정의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제가 제 고향이니까 네. 혹독하게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데, 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친한 친윤 나와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고요. 빨리 이 당이 좀 정신 차려서 그 내란의 강을 건너서 다시 한번 민주당과 경쟁과 견제가 될 수 있는 정상적인 공당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당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또 통일교 문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내분으로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모든 사안의 그 절반 이상은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력의 부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듯이, 정당이 잘 안 되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상대당과 경쟁 선거를 치렀을 때 이길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몰고 간다면, 네. 그거는 극렬 당원도 문제고 그 구성원들, 수준 낮은 구성원들도 문제지만 그 당대표의 책임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윤리위원회입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했다는 것도 본인이 당무감사위원장 그런 분을 임명을 했고, 네. 그리고 이 당대표하고 조율도 안 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면 그만큼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이 없다는 거고, 이런 거를 당대표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를 했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정무적 판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정치력이 낮은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이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근데 이제 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권력이란 거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네. 내가 온전히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 권력자, 예전에 개혁신당 내에서도 당대표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준석 당시 전임 대표의 네.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의 동탄의 기적을 전국으로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 다 이준석한테 잘 보여서 이준석 지지층으로 이렇게 당대표가 되고 하니까 본인이 결국 보세요. 그 국민만 바라보고 당원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국민 네. 뜻을 못 맞추고 결국 극렬 지지층의 눈치, 그 극렬 지지층이 결국은 이준석 의원을 극렬하게 추종하는, 네. 무지성으로 추종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당대표가 됐음에도
계속 그 이준석 의원한테 꾸준히 가서 그 국회의원실에 가서 일개 국회의원인데 보고를 하고 네. 한 소리 듣고 네. 또 와서 결국은 당헌 당규에 관계 축출당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을 바라보고 당대표에 출마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가 당선됐을 때 국민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장동혁 대표는 이미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 그 지금 뭐 의심이 가지만 통일교든 신천지든 뭐 이런 특정 종파와 그다음에 극렬 지지층들 극우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뜻을 뿌리치고 네. 자신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 왼쪽으로 나아가서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 자리가 당장 지방선거 공천도 못하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현재는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뭐 걱정은 되지만 아직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아니니 일단은 내 권력으로 내가 지방선거 공천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변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민심과 이반돼서 그냥 나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에 집중해야 할 국민의힘이 개파 갈등에 정말 심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 내분이 겹치면서 장동혁 대표의 시름은 깊어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요.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 일파만파입니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금품 지원은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부와 해수부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사임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전재수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하는 것을 보고 네.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고 이 상황이 단순한 상황은 아니구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어차피 전재수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으로 맞습니다. 출마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당 내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네. 미리 사임을 하고 뭐 본인의 결백함을 밝혀서 선거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의했다라고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임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몇 시간 만에 바로 사표 수리를 하는 과정이 네. 저는 그 윤영학이죠. 그 통일교 네, 전 네. 2인자 네. 본부장의 윤영호 본부장. 이 네. 윤영호 이분의 주장이 네. 간단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지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고급 시계를 줬고 그 시계 브랜드까지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돈을 4천만 원 현금으로 건넸다. 그리고 이게 2018년도인데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물을 주니 전재수 장관이 그때 당시엔 국회의원이었고 네. 이런 거 받아도 되느냐라고 거부하니 이거는 절값이라고 합니까? 제가 갑자기 복비라고 하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떡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뭐 그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는 거니까 받으셔도 된다고 해서 네. 받았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오는 걸 보고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면지간에 재가 소식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이 넘어간 시기가 2018년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을 때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올해가 만료가 되거든요. 근데 또 뇌물죄 적용 시에는 15년이라서 더 수사기간에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특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공소시효 전,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 전에 수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런 점 때문에 사실은 특검이 지금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게 지난 8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권성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이상의 돈을 받았다라고
그런 첩보가 있었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 이미 같이 민주당의 거물인 전재수 장관의 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렇게 이 진술을 통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잠시 무슨 판단을 하느라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석 달, 넉 달 끌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자금법 사안 같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네. 이달 말에 이게 종료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처벌을 하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수사팀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특검 수뇌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빨리 경찰에 이첩을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시간을 끌은 거군요. 수뇌부가 결정을 안 해줬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차후에 자기들 책임 추구에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적어도 2번 이상 수뇌부를 찾아가서 이거 빨리 수사 지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네.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11월 달에 이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사건 번호를 제조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겨가지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같이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반대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바깥에 언론도 자기들이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모든 내용들이 흘러나와가지고 밝혀졌다면 이미 전재수 장관 쪽이나 정부 여당에도 이 내용이 상의가 됐을 거고 네. 특검 수뇌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시계 같은 것도 전부 다 없앴을 거 아니냐. 증거 인멸의 시간을 기회를 제공한 거다라는 비판과 의심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특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총 지금 언론에 이름 나온 게 5명인데 네. 거기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전재수 장관만 유일하게 뇌물죄 적용을 해서 경찰에 뇌물죄를 적시해서 이첩을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4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네. 3천만 이상 받은 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네. 만약 1억 이상 받은 게 밝혀지게 된다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그러니까요.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뇌물죄를 적시해서 이 경찰로 이첩을 했고 나머지 2명 이제 나경원 의원과 정동영 장관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네. 나머지 임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김규환 의원 네. 과거에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전신 그 2명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이 정도로 뇌물죄로 전재수 장관을 적시했다는 것은 사안이 단순한 건 아니다. 자기들도 특검 측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듣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재수 전 장관이죠. 이제 금품 직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좀 선을 그어놓은 상황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야인 시절에 윤영우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을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에 약간 10분 정도 만났다면서 금품 보도는 낭설이라면서 부인을 했죠. 예, 뭐 현재 드러난 내용을 봐도 정동영 장관이 돈을 받았다는 그 진술은 없기 때문에 네. 언론 기사 어디에도 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천주교인 합쳐도 제가 알기로는 25%가 안 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 천주교, 기독교 합쳐서 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50%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기독교계의 영향력이 큰데 이 양공이 이 단체에서 봤을 때 통일교는 이단으로 바라보는 맞습니다. 집단이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줄줄이 이렇게 이단으로 분류되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기독교를 가진 국민이든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국민들이 바라봐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그 종교 사교 집단에 정치인들이 쫓아가서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돈까지 이렇게 금품까지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와 많이 뒤떨어진 거고 이거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네.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뭐 양쪽을 지지하는 그 교단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거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로 의아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통일교회 윤영호 본부장의 경우 본인의 결심 공판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폭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무래도 심리적 부담이 컸던 탓일까요? 예, 심리적 부담도 있었고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재판 전략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이윤 본부장한테 어제 내려진 그 구형이 보니까 검찰 특검이 구형한 게 네. 징역 4년이에요. 아, 징역 4년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재판부에서는 절반의 형량을 구형량의 절반을 선고를 하고 네. 그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 정도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일교 측으로부터도 꼬리 잘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 살 거부터 지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미 자기가 이 밝힌 이름들 여야 정치인들 이름 때문에 이게 나라 전체가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파장이 훨씬 큰 걸 확인을 했고 그 정치권 전체가 움직이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일교를 네.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종교단체를 언급하면서 해산 얘기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압력을 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정권 차원에서 더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충분히 자기가 가진 카드를 가지고 협상도 가능할 것이다. 이분이 이 재판 말고도 여러 가지 혐의가 더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카드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정부 여당과 또 재판부가 어떻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지를 생각하면서 밀당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버림받은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본부장이 언급한 대상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라면서 편파 수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파장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렇죠. 뭐 8월 달에 이미 첩보를 이렇게 진술을 확보를 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전재수 장관에 대한 진술 이 정도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진술 시계를 받고 무슨 까르띠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계를 받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받았다 이 정도 나왔으면 네. 이미 압수수색하고 털었을 거예요. 근데 특검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하기를 네. 본인들의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그 젊은 수사 검사들, 수사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빨리 경찰에 그럼 이첩을 하든지 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 편파적으로 특검이 여당한테는 유리하게 야당한테는 불리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요. 네. 그리고 여야 정치인 5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양당에서도 자기 당 의원만 나왔을 때 국민의힘도 보세요. 그 통일교 관계돼 가지고 권성동 의원만 나왔을 때는 정말로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당의 정치 보복을 없애라 그러고 권성동 감싸기 하다가 이제는 자기 당 의원들도 몇 명 나왔지만 네. 상대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김규환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인데 이미 미래통합당 때 과거 정당에 소속됐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전재수란 거물이 걸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지금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양쪽에 여야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를 특검에서 안 한 거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얘기했다라고 하기에는 국민적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간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론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을 때 홍역을 좀 강하게 치렀는데요. 그 때문에 통일교 게이트라면서 이번에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술을 보면 그 윤 본부장 진술에 제가 언론에서 찾아본 바로는 네.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름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통일교에서 거기에 접촉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통일교가 보면 이제 이 윤 본부장의 진술을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자신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더 가까웠고 더불어민주당에 더 공을 들였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부의 힘이 가장 센 쪽에 붙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권 때는 국민의힘 쪽에 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이라면, 지난 대선 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통일교 집단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캠프,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드는 거고,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여기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예. 네. 지금 이 대통령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불문 엄정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을 택한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의 통일교 의혹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도리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네. 엄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게 더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 많고, 원래부터 통일교를 저는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네. 이 집단이 이번 기회에 해산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네. 해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이 재판 개입이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통일교 측에서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저렇게 무섭게 나오면 우리가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그 언론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막 질타할 때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집단에서는 지금 죄도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넘버원, 넘버투가 다 구속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야, 여기서 까딱 더 잘못 나갔다가는 우리 조직 뿌리 자체가 없어지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을 다 잃겠구나. 이런 두려움에서 적당한 선에서 여당 거는 묻고 타협해서 차후를 도모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이 검찰이나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그리고 자신이 또 연루됐을 가능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였는데요. 이번 통일교 관련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도 어떤 변화가 일겠죠. 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기를 이게 선거 직전에 터지는 것보다 지금 터진 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애써 위안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큰 충격과 당혹감 속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시장은 제가 봐도 전재수 장관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부산시장은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고, 만약에 부산시장을 가져온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집권 통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국가 경영에서도 정말 큰 그 여론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뇌물 혐의로 어쨌든 직을 몇 달 안 돼서 직을 물러나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무너지면 부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 문제가 많고 뻔뻔하고 기본적으로 염치가 없는 정당이다, 무능하면서도 염치가 없는 정당이라고 바라봤는데, 반면에 전재수 의원은 부산에서 3번 그 험지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이 청렴성, 되게 저분은 말도 점잖하게 하고 그다음 깨끗해 보인다는 그 이미지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네. 그게 이제 한 방에 다 무너지니 전재수가 저 정도인데 나머지 민주당이 내세우는 시도의원들, 구의원들의 수준은 오죽하겠나,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선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8대 악법이란 걸 살펴봤어요. 근데 네. 그 8대 악법을 보니까 본인들은 되게 이게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로 관심을 가지는데 필리버스터법이 어떻고 그다음에 유튜브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자기들의 고관여층, 극렬 네. 지지층들한테는 관심이 있어서 이걸 싸우는 게 나오지만 국민 누구도 요즘은 보면
국민의힘이 텐트 치고 지금 저 모여가지고 전국 당협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전략적으로 많이 미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대원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